해시태그 라디오 드라마 대본 마이너스 챕터 1 은밀한 출근, 숨겨진 신분.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도로를 달리며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오늘은 제가 윤혜림이라는 평범한 간병 코디네이터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병원 재단 설립자의 손녀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야 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할아버지께 약속한 일이었어요. 최근 병원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려면 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건물이 새벽 안개 속에서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어요. 프리미엄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이 건물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가 손녀가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신입 간병 코디네이터 윤혜림입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수간호사실에서 인사를 드리자 김수정 수간호사님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윤혜림 씨, 여기가 VIP 병동이에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까다로우실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수간호사님의 경고가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각오를 다졌을 뿐이었어요.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명품 브랜드 옷 대신 간병 코디네이터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어요. 이제 나는 재단 손녀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직원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첫 라운딩을 시작했어요. VIP 병동은 호텔 같은 인테리어의 1인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방마다 고급 가구와 의료 장비가 안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복도를 걷다 보니 간병사분들의 지친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 301호실에서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노신사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순간 혹시 나를 알아보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시선만 거두셨어요. 301호실 환자분은 누구신가요? 옆에 있던 간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창석 회장님이세요. 대기업 총수 출신이시고 보호자분이 정말 까다로우세요. 오창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분은 할아버지와 사업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던 분이었거든요. 20년 전 한 건설 프로젝트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다가 결국 할아버지께서 사업권을 따내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두 분의 사이는 껄끄러워졌죠. 설마 나를 알아보신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업무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 회장님의 시선이 계속 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간병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준비해온 김밥을 꺼내 먹으려는데 한 간병사가 말을 걸어왔어요. 신입이시죠? 여기 일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특히 VIP 보호자들은 정말 별걸 다 시켜요. 그녀의 지친 얼굴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이 갔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정말 잘한 일이야.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죠.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어요.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보호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간병사들과
의료진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 신입, 뭔가 다르지 않아? 걸음걸이나 말투가. 그러게. 평범한 집안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벌써 들킨 건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 환경이 저도 모르게 드러나는 모양이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 회진 시간이 되었어요. 301호실에 들어갔을 때 오창석 회장님이 또다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이번엔 확신했어요. 그분은 분명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윤 코디네이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제 성이 윤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분명 제 이름표에는 해림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긴장으로 목이 바짝 말랐어요. 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었어요. 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네 할아버지는 건강하신가? 윤재석 회장 말일세? 그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결국 들켰구나. 하지만 오 회장님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무 걱정 말게. 자네가 여기 온 이유가 있을 테니. 다만, 그분이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병실 밖을 가리키셨어요. 조심하게. 이곳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묻기도 전에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화려한 명품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는데 오 회장님의 며느리인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봤을까? 그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이 사람도 나를 알아본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관심을 거두었어요. 첫날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정체가 들킬 뻔했고 오창석 회장님의 경고도 신경 쓰였어요. 무엇보다 VIP 병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하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그것도 20년 전 학창시절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해시태그 라디오 드라마 대본 마이너스 챕터 이동창의 등장, 모욕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어제 오창석 회장님의 의미심장한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곳엔 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VIP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경직됐어요. 이 목소리, 설마 그 사람일까? 대기실 문을 열자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여성이 다른 보호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을 때 우리 둘 다 순간 얼어붙었어요. 오윤아, 20년 전 명문 사립고에서 저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어머나, 윤혜림? 정말 윤혜림 맞지? 세상에,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을 가장한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주변 보호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유나 씨? 오윤아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위아래로 제 유니폼을 훑더니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어요. 학창시절 저를 무시할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죠. 간병 코디네이터 하. 그래. 내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가정부 하셨으니까. 너도 결국 이런 일을 하는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제 어머니는 잠시 오윤환의 집에서 일하신 적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어머니께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거였죠. 하지만 오윤환은 그 사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주변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정부 딸이라니. 그래서 뭔가 품위가 없어 보였구나.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지금 제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으니까요. 참, 시아버님이 301호실에 계신데 앞으로 특별 관리 좀 부탁해야겠네. 아, 맞다. 우리 시아버님이 바로 오창석 회장님이야. 알지? 아, 그래서 어제 그 며느리가 낯이 익었던 거군요. 오윤아가 오창석 회장님의 며느리였다니. 운명의 장난도 이런 장난이 없었어요. 오윤아는 다른 보호자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예요. 집안이 좀,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줬었죠. 그때도 참 불쌍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도시락을 엎고 교복에 음료수를 쏟고 친구들 앞에서 수없이 망신을 줬죠.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아, 그래요? 오부장 판사님 부인께서 아시는 분이라니 특별히 부탁 좀 드려도 되겠네요. 부장판사 부인. 오윤아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였어요. 그녀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점심시간이 되자 오윤아의 요구가 시작됐어요. 혜림아, 우리 시아버님 병실 좀 특별히 청소해 줄래? 아, 그리고 내 차에 쇼핑백이 있는데 좀 가져다 줘. 주차장 비구역 벤치야. 병원 규정상 간병 코디네이터는 개인 심부름을 하는 직책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보호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일단 상황을 모면해야 했어요. 오후가 되자 오윤아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저를 병실로 불러앉혔어요. 있잖아, 혜림아. 오늘 저녁에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내 드레스 좀 다려줄래? 호텔에서 찾아와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예전에 다림질 잘했잖아. 제가 언제 그녀 앞에서 다림질을 했다는 걸까요? 아마 어머니와 저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301호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어요. 오창석 회장님이었죠. 병실에 들어가자 회장님께서 저와 오윤아를 번갈아 보셨어요. 회장 윤 코디네이터, 내 약 좀 확인해 주겠나? 아침 약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 약 봉투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상했어요. 분명 처방전과 다른 약이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오윤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저녁이 되어서도 오윤아의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그녀는 다른 보호자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제게 커피 심부름을 시켰고 일부러 흘린 음료수를 닦게 했어요. 보호자비 오부인 말씀이 많네요. 이 직원 뭔가 부족해 보여요.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네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저는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그때 한 간호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김민지 간호사였는데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코디네이터님 괜찮으세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보호자들이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
누군가는 이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지 간호사의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는 걸 봤어요. 혹시 이 상황을 녹화하고 있는 걸까요?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오윤아는 저를 붙잡았어요. 혜림아, 오늘 밤 11시쯤에 시아버님이 수면제를 드셔야 하는데 내가 와서 확인해 줄래? 야간 근무자들은 믿음이 안 가서. 아,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내 요가복도 좀 가져다 줘. 병원 근처 요가원에서 수업이 있거든.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오윤아는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마치 20년 전 학교에서처럼 그녀는 여전히 저를 자신의 권력 아래 두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오윤아를 다시 만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오창석 회장님의 약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 같은데 설마 오윤아가? 그리고 김민지 간호사의 행동도 신경 쓰였어요. 그녀가 정말로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면 나중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내일은 더 심해질 거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윤아는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 새벽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걸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해시태그 라디오 드라마 대본 마이너스 챕터 3 치밀해지는 괴롭힘과 목격자.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오윤아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이었어요. 혜림아, 시아버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말인데 지금 당장 와줄래? 아, 그리고 오는 길에 24시간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사와. 난 잠이 안 오거든.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병원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어요. 제 정체가 탄로나면 안 되니까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저는 스스로 만든 함정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새벽의 정적이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어요. 301호실 앞에서 오윤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어요. 학창시절 저를 괴롭힐 때마다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죠. 커피는? 아, 그리고 시아버님 이불 좀 새 걸로 바꿔드려. 간병사가 제대로 안 해놨더라고. 내가 직접 해. 이불을 갈아드리는 건 간병사의 업무였어요. 하지만 오윤아는 의도적으로 제게 시키고 있었죠. 마치 내가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지 깨달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창석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는데 연민인지 경고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아침이 되자 오윤아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환자 식사 시간에 저를 불러 세웠죠. 혜림아, 시아버님 식사 도우면서 내 커피도 좀 타와. 프림은 빼고 설탕은 반 스푼만. 그리고 온도는 미지근하게. 알겠지? 식당에서 다른 보호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마치 콜로세움의 관중들처럼 잔인한 구경거리를 즐기는 듯 했죠. 제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낙엽처럼 무참히 짓밟혔어요. 오부인, 저 직원 정말 편하게 부리시네요. 저도 좀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한 명이 시작하자 다른 보호자들도 하나둘씩 저를 개인 비서처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빙하처럼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김민지 간호사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코디네이터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오늘 아침 오윤아가 저를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부당함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걸 찍으신 거죠?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 간병사가 보호자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그만뒀죠.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지 간호사의 눈빛에는 정의로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도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가 되자 오윤아는 저를 VIP 대기실로 불렀어요. 그곳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보호자들이 모여 있었고 마치 살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예요. 학창 시절에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일하셨던, 불쌍해서 제가 학교 생활도 많이 도와줬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니 참 인생이 아이러니하네요.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되어 퍼져나갔어요. 보호자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시선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동정과 멸시가 뒤섞인 그들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마음을 핥히었어요. 그때 한 보호자가 무례한 요구를 했어요. 보호자디, 그럼 이 직원한테 제 가방도 좀 들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무거워서 힘든데. 오윤아가 득에양양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묵묵히 그 무거운 가방을 들었죠. 제 어깨는 무게로 인해 아팠지만 마음의 무게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녁 무렵 오창석 회장님의 약을 확인하러 갔을 때였어요. 또다시 처방전과 다른 약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약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 윤 코디네이터, 자네가 보기에 누가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나? 회장님의 질문은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분도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지만 저를 떠보고 있는 듯 했죠. 회장님, 이건 즉시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환자분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 순간 오윤아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약 봉투를 보더니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약에 문제라도 있나요? 혜림아, 내가 뭘 잘못 만진 거 아니야? 책임을 제게 돌리려는 그녀의 시도는 너무나 뻔했어요. 하지만 오창석 회장님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셨어요. 밤 9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김민지 간호사가 다시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코디네이터님,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약 봉투 바뀐 것도 CCTV에 잡혔을 거예요.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럼 제가 여기 온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예요. 병원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나? 하지만 이 모든 게 더 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창석 회장님의 약, 오윤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김민지 간호사의 증거들. 이 모든 게 곧 거대한 폭풍으로 몰아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다음날 새벽에 현실이 되었어요. 해시태그 라디오 드라마 대본 마이너스 챕터 4 응급위기, 미스터리의 시작. 새벽 3시 47분, 병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에 잠에서 깼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코디네이터님, 301호실 오창석 회장님이 위급하세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마치 북을 치듯 요동쳤어요. 옷을 입으면서도 손이 떨렸죠. 설마 그 약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왔지만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신호등 하나하나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 빨간 불빛이 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죠.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회오리치듯 맴돌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301호실로 뛰어갔어요. 복도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오윤아는 복도에서 울부짖고 있었죠. 아버님, 어떻게 이런 일이? 혜림, 너 어제 약 확인했다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녀의 비난은 예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오창석 회장님이 침대에 누워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할아버지 병원에서 자라면서 수없이 봤던 응급 상황들, 의료진을 도우며 익혔던 지식들이 마치 봉인이 풀린 것처럼 떠올랐어요.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간호사님, 니트로글리세린 설화정 있으세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가져와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즉시 제 지시를 따랐죠. 회장님의 맥박을 확인하면서 약 봉투를 살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심장약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에 전혀 다른 약이 들어있었죠. 봉투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니트로글리세린은 흔적도 없었어요. 회장님, 지금 니트로글리세린을 드릴 거예요.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그리고 상체를 45도로 세워드릴게요. 제 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응급처치를 진행했죠. 산소 마스크를 씌워드리고 정맥류를 확보하고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했어요. 주변의 의료진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범한 간병 코디네이터가 이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겠죠. 코디네이터님, 어떻게 이런 걸? 의학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답할 틈이 없었어요. 회장님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했거든요. 제 이마에도 땀이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10분이 지나자 회장님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심전도 그래프도 정상 패턴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병실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 윤, 코디네이터. 고맙네. 자네가 생명의 은인이야.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마치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윤아는 병실 구석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제가 보여준 전문적인 응급처치 실력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너 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가득했죠. 저는 대답 대신 빈 약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회장님의 심장약이 왜 사라진 건가요? 누가 이 약을 빼돌린 거죠?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오윤아의 시선이 흔들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죄의식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수간호사가 들어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경찰에 신고할지 논의하겠다고 했죠. 오윤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일단 약물 관리 기록을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코디네이터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덕분에 큰일을 막았네요. 새벽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황금빛 광선이 마치 진실을 비추는 탐조등처럼 느껴졌죠. 모든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김민지 간호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코디네이터님, 어젯밤 복도 CCTV에 이상한 게 찍혔어요. 누군가 약품 보관함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약 바꿔치기, 오윤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이제 CCTV 영상까지. 오창석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분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맑아져 있었죠. 회장 윤 코디네이터. 아니, 윤재석 회장 손녀분. 이제 숨기지 마시게. 자네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알 것 같네. 그리고 내 며느리가 한 짓도.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이사장이신 할아버지와 병원 원장님, 그리고 몇몇 이사진들이 함께였죠. 제 비밀스러운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처럼 모든 것이 정적 속에 멈춰 있었죠. 오윤아는 출구를 찾듯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녀도 이제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오히려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걸. 새벽의 첫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임박했고 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었어요. 챕터 5 정체 공개, 권력 역전. 할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오시는 순간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과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끝나간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죠. 할아버지의 눈빛은 평소처럼 위험 있으면서도 저를 바라볼 때만큼은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숨겨진 따뜻한 해류처럼 차가운 외면 속에 깊은 애정이 흐르고 있었죠. 해림아, 오창석 회장님 상태는 어떤가? 자세히 보고해 주거라.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해리마라는 친근한 호칭, 그리고 존댓말이 아닌 반말. 이 모든 게 저와 이사장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죠. 오윤아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녀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죠. 얼굴은 마치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창석 회장님은 급성 심근경색 전조 증상을 보이셨지만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다만 처방된 니트로글리세린이 약 봉투에서 사라진 점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숨죽인 간병 코디네이터의 것이 아니었어요. 재단 손녀로서의 권위와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묻어났죠. 마치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날개를 펼치는 새처럼 제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병원 원장님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직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윤혜림 코디네이터는 사실 우리 병원 재단 이사장님의 손녀분이십니다. 최근 늘어난 민원과 병원 운영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근무하신 것입니다. 충격의 파도가 병실을 휩쓸었어요. 간호사들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고 의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당황스러워했죠. 그동안 저를 하대했던 직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복수나 응징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고 병원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회장 이사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약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저를 회장님의 고백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어요. 오윤아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그녀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아버님이 너무 많은 약을 드시는 것 같아서. 변명은 초라했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녀가 쌓아 올린 허영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 그녀의 위선적인 삶이 벗겨지고 있었어요. 김민지 간호사가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왔어요. 화면에는 그동안 녹화했던 영상들이 있었죠. 이사장님, 이건 제가 기록한 영상입니다. 윤 코디네이터님께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겪은 갑질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오윤아가 저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장면들이 하나씩 펼쳐졌어요. 가정부 딸, 불쌍한 아이, 하층민. 그녀가 뱉어낸 독설들이 병실에 울려 퍼졌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평소 온화하신 할아버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죠.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라고 눈빛으로 전했죠. 오창석 회장님, 우리 손녀가 받은 모욕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윤아 씨, 당신은 즉시 이 병원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간호사가 보안 요원들을 불렀고 오윤아는 부축을 받으며 병실을 나갔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봤을 때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회장 윤 이사장님, 그리고 혜림 양,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 그리고 제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오창석 회장님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죠. 과거의 앙금은 이미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직원들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병원은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직원 처우 개선, 보호자 갑질 근절,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환자 중심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간호사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고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눈부셨어요. 김민지 간호사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코디네이터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혜림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이 병원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일 뿐이에요. 병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구심이 없었어요. 대신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권력은 지위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만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윤아의 약 빼돌리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죠.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은 곧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잠시의 평화가 찾아왔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챕터 6 진실 드러남, 사회적 파장. 정체가 밝혀진 다음 날 병원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출근했죠. 이제는 간병 코디네이터가 아닌 재단 특별감사관의 자격으로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처럼 무거웠어요. 오윤아의 약 빼돌리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썩은 나무 하나를 드러냈더니 그 아래 거대한 부패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할아버지와 병원 운영진, 그리고 놀랍게도 보건복지부와 보훈처 관계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들처럼 비장했죠. 보건복지부 관계자 윤혜림 감사관님이 수집하신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노인 학대와 의료법 위반 정황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가 떨렸어요. 김민지 간호사가 촬영한 영상들, CCTV 기록,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보훈처 담당자 더 심각한 건 오윤아 씨의 남편인 부장판사가 이 병원과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정황입니다. 사법부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단순한 갑질과 학대를 넘어서 권력형 비리의 거미줄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마치 평온해 보이는 호수 밑에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던 것처럼 표면 아래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어요. 할아버지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어요. 평생 일궈온 병원이 이런 식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았죠. 혜림아, 내가 발견한 진실들 모두 공개해야겠구나. 병원의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주름진 손에서 평생의 무게가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도 전해졌어요. 오후가 되자 언론사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보를 한 모양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마이크가 창처럼 뻗어나왔어요. 기자 윤혜림 씨, 재벌 상속녀가 신분을 숨기고 잠입 취재를 한 건가요? 이런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단지 우리 병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격한 노인 학대와 직원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 대답이 뉴스에 실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는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들끓었고 해시태그 노인 존엄성, 해시태그 갑질 근절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죠. 그날 저녁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윤아의 남편인 부장판사가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검찰이 병원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이어졌어요. 병원 로비에서 오창석 회장님을 만났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그분의 눈빛에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 혜림 양 고맙네. 자네 덕분에, 아니 자네의 용기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내 며느리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더 큰 비극은 막았잖나. 회장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윤아를 고발한 건 통쾌했지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씁쓸했거든요. 마치 필요악을 선택한 심판자처럼 정의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밤이 되어 병원을 나서려는데 김민지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죠. 혜림 씨, 방금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대요. 간병사 휴게실 전면 개선, 임금 30% 인상, 그리고 보호자 갑질 신고센터 설치까지. 다 혜림 씨 덕분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의 무게가 눈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신분 위장 잠입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벌 상속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냐, 특권 의식의 발현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죠. 때로는 폭풍의 눈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진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죠. 혜림아. 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전부터, 아니 어제까지도 내가 너무 못됐어.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저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었어. 오윤아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 부서져 있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도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마치 증인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침묵의 관찰자들처럼요. 내일 아침이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전면 감사, 검찰 수사,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파도는 점점 거세질 거예요.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 제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오윤아의 진짜 사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챕터 7 몰락과 개혁.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격렬했죠. 언론은 연일 재벌 상속녀의 잠입 취재를 다뤘고 병원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오윤아의 완전한 몰락이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카메라는 마치 굶주린 맹수의 눈처럼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혜림 감사관님, 방금 뉴스 보셨어요? 오윤아 씨가 상류층 모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대요. 명품 브랜드 VIP 자격도 모두 취소되었고요. 직원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통쾌함과 연민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은 채 제 마음속에서 출렁거렸죠. 오윤아가 뿌린 씨앗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건 인과응보였지만 한 인간의 완전한 추락을 지켜보는 건 여전히 씁쓸했어요. 병원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간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활력이 넘쳤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들판처럼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혜림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 우리 병원이 보건복지부 모범기관으로 선정될 예정이야. 그리고 무릎 꿇기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니 마치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거대한 파문을 만든 것 같았죠. 점심시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오윤아의 남편, 아니
이제는 전직 부장판사인 그였죠.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날개를 잃은 독수리처럼 초라해 보였죠. 윤혜림 씨,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내를 대신해서. 아니,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권력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우리는 병원 정원으로 나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바람은 서늘했죠. 제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아내의 행동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생각했어요. 권력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한번 맛보면 중독되어 버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중독에서 깨어나는 건 추락의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병원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존중과 돌봄 협약식이었죠. 병원 대강당에는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간병사 휴게 공간 확대,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갑질 신고, 시스템 구축. 한 줄 한 줄이 마치 새로운 헌법처럼 느껴졌죠. 김민지 간호사가 대표로 발언대에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단단했죠.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종소리 같았죠. 저녁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윤아가 자발적으로 노인 돌봄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오만했던 그녀가 확인해봤습니다. 오윤아 씨가 매일 8시간씩 무급봉사를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진정한 반성일까? 아니면 또 다른 쇼일까? 하지만 행동이 지속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밤이 되어 301호실을 방문했어요. 오창석 회장님은 많이 회복되셨고 이제는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하셨죠. 혜림 양 며느리가 변하고 있더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내왔어. 자네에게도 쓰고 있다고 하던데. 회장님의 말씀처럼 제 핸드폰에도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윤아의 긴 사과문이었죠. 20년 전의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혜림아, 내가 이 글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괴물이었어.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너를 짓밟았어. 열등감과 우월감이 뒤섞인 못된 감정으로 너를 괴롭혔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할게. 진심으로 미안해. 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용서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녀도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오랜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맑고 선명했어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결국 모두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혼잣말이었지만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병원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고 가해자는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화해와 새로운 시작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치 긴 터널의 끝에 보이는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내일은 오윤아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20년 만에 진정한 대화가 될 거예요. 과연 우리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챕터 8회계와 새로운 시작. 2달이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첫눈이 내릴 조짐이 보이는 11월의 어느 날,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오윤아와 만나기로 한 카페였죠. 창밖으로 은행나무의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아픔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구석 자리에 오윤아가 앉아 있었어요. 2달 전에 화려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죠. 수수한 니트 스웨터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마치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낸 것처럼요. 혜림아, 와줘서 고마워. 솔직히 안 올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피로와 진정성이 묻어났죠.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20년의 시간과 수많은 상처들이 놓여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존재했어요. 봉사활동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떠세요? 오윤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처음엔 지옥 같았어. 내가 그동안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니 매일이 고통이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깨닫게 됐어.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상황에 의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뿐일까요? 오윤아가 가방에서 두툼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건네며 말했죠. 이건 내 어머니께 드리는 사과 편지야. 20년 전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리고 이건 너한테. 편지를 받아든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와 연민, 과거와 현재가 마치 소용돌이처럼 뒤섞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마치 정화의 의식처럼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유나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죠. 완전히 용서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새롭게 시작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눈물을 본 것 같았죠.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감사,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죠. 우리의 침묵 속에는 화해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병원이 보건복지부 최우수 기관상을 받는 날이었죠. 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직원들,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단상에 오르셨어요. 8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계신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평생의 신념이 느껴졌죠. 오늘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준 우리 직원들, 특히 제 손녀 혜림이와 김민지 간호사,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여준 모든 분들이 함께 받는 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지난 2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죠. 신분을 숨기고 시작한 잠입근무, 오윤아와의 재회와 갈등, 오창석 회장님의 위기, 진실의 폭로, 그리고 변화의 바람. 김민지 간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씨,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이 병원은 정말로 환자와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 됐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이어졌어요. 놀랍게도 오창석 회장님이 휠체어 없이 걸어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완전히 회복되신 모습이었죠. 혜림 양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더군. 간병사 복지 기금으로 써달라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모양이야.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때로는 추락을 통해서, 때로는 진실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요. 저녁 무렵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첫눈은 이미 그쳤지만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도화지처럼 깨끗했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일어난 일일까? 2달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신분을 숨기고 간병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20년 전의 악연과 재회하고 병원 전체를 뒤바꾸는 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것임을 배웠죠. 그리고 용서의 힘, 변화의 가능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깨달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죠. 오윤아의 사과 편지를 받으셨다고, 그리고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또 한 번 감동했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항상 약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정의롭지만 자비로운 리더가 되겠다고. 노인의 존엄이 곧 인간의 존엄이다.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될 거고, 그때 우리도 존중받고 싶을 테니까요. 눈 덮인 도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겨울이 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이 피어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병원 로비로 내려오니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여정이요.